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총선 결과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2대 108. 자신을 먼저 알고 남을 알아야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집권 세력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승리한 쪽도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누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몇몇 곳에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여나 야나 모두 좋아서 했다기보단 덜 싫어한 쪽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냉철히 현실을 돌아볼 때입니다. 거대한 의석을 가진 집권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살지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 집권당이 다시 기회를 잡을지 누가 앞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여야 모두가 잘 알아내셨으면 합니다. 첫 소식은 혼돈의 여권입니다.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는데 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국정 과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상황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22대 총선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떠한 선거 결과든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생각한다며 참패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야권과의 협조와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한덕수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느낀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밝혔고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안보 라인을 제외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 홍보수석이 우선 교체되고 정책 라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는 후임 인선 과정이 마무리된 뒤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 교체와 함께 장관 다수가 함께 바뀌는 중폭 규모의 개각도 거론됩니다. 총선 당일인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 동안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윤 대통령은 인적 개편을 통한 국정 쇄신과 야당과의 관계 재설정 등 국정 기조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핵심 당직자들과 비대위원들도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여당 상황 전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상에 섭니다. 108석이라는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한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지 108일 만입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실 책임론에 대해서도 제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밝힌 공공선을 위해 살기로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깜짝 발탁했던 초선 장동혁 사무총장도 SNS에 모든 질책과 비난도 다 제 몫이라며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동반 사퇴했습니다. 낙선한 구자룡 박은식 비대위원도 줄줄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총선 패배 뒷수습과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진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벌써부터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당정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갈렸습니다.
122석 가운데 100석 넘게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알려진 대전과 충청도 다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강벨트에서 2석을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윤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175석, 군소정당까지 모두 합치면 범야권은 192석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비례까지 108석을 얻었습니다. 지역구로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역구의 48%,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122석 가운데 102석을 휩쓸어 여당을 압도했습니다. 경기 남부 격전지인 반도체 벨트에서는 17개 선거구 가운데 화성을의 개혁신당 이준석, 이천의 국민의힘 송석준 당선인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15석을 가져갔습니다. 부동층이 많아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한강벨트에서는 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3석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국민의힘은 2석을 더 얻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로는 국민의힘이 4년 전보다 3석을 더 확보했습니다. 근소한 차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과 저 조정훈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포를 섬기라는 명령으로 알고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대전과 세종, 충청에서는 민주당이 28석 가운데 21석을 챙겼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7석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반면 수도권과 함께 격전지로 꼽혔던 낙동강 벨트에선 여당이 선전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막판까지 10곳이나 팽팽하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여권이 위기감을 느꼈는데 한 곳만 빼고 다 이겼습니다. 이유가 뭔지 윤동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투표함이 열릴 때마다 한식과 환호성이 번갈아 나오던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캠프에선 새벽 2시쯤 당선이 확실하다는 예측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동안 1%포인트 내 득표차를 유지하며 초접전을 벌이다 막판 역전한 겁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4년 전 부산 18개 지역구 중 3석을 민주당에 내줬던 국민의힘에선 총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석을 추가로 더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북갑을 제외한 17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분할된 뒤 상대적 험지로 분류된 강서에서 김도읍 의원이 4선에 성공했고 공천 취소된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표 분산이 우려됐던 수영에선 막판 결집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경남에선 창원 성산을 내준 대신 양산을을 탈환해 13석을 유지했습니다. 선거 막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던 PK 지역 11곳 중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창원 성산과 울산 동구 2곳에 그쳤습니다. 관례를 깬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탄핵을 앞세운 조국 대표의 부산 집중 유세가 막판 보수 결집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압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을 확실히 장악했고 전국 주도권도 쥐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대권 가도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민의 승리라며 몸을 낮췄는데 야권의 지형 변화는 신유만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해단식장에 들어섭니다.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자세를 낮추며 민생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를 포함한 친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생환했고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을 부른 공천을 통해 친명계 초선 의원들도 대거 배출했습니다. 새로 선출할 원내사령탑도 이 대표와 가까운 다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표는 8월 마무리되는 당대표 임기를 앞두고 연임 도전엔 선을 그어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내에선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과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데 누가 되든 친명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범야권 전체를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 이 대표가 다시 당권에 한 차례 더 도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 야당은 의회 권력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과제 추진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지난 4년보다 더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떻게 넘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최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단독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맞는 게 관례였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며 임대차 3법과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공사독재 진행에서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야당이 된 뒤에도 양국법이나 방송 3법과 같은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합쳐 180석을 넘긴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까지인 이번 국회 임기 안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9개 법안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는 강대강 정국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일을 할 힘을 주시되 그러나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이 앞에 국회의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석수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 내부의 이탈 가능성을 감안해 예전 같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 여권에서 여러 책임론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은 어떻게 될지, 또 여당과의 관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연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 대통령실도 이 정도 참패는 예상을 못한 건가요? 총선 전에 여러 예측이 나온 만큼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참모들 대부분 당황한 기색은 역력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 첫 반응 국정 쇄신이었습니다. 인적 개편 작업도 곧바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죠. 이와 함께 중폭 규모의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가 2년 가까이 된 장관들 상당수가 교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청문회를 넘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개혁과제 상당수를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국정기조의 변화 없이는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결국 이행이 어렵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도 모두 85건의 법률안이 통과돼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의료개혁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모두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네, 야당이 반대하는 것들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취임 후 한 번도 따로 만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대표직에 있는 한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만남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당정 관계 한번 짚어보죠.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 같습니까? 총선을 기점으로 당정 간 무게중심도 일정 부분 이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공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당 주류인 친윤그룹과 눈에 띄는 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통령 임기보다 본인들 의원 임기가 더 긴 만큼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큰 겁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을 하고 나선 것도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08석 가운데 8명만 이탈하더라도 곧바로 개헌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당정 관계를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제대로 좀 일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기조가 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자신을 포함해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많았지만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선명성을 강조한 게 승리의 원인이라고 보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대검 앞에서 했다는데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4.25%로 비례대표로만 12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창당 한 달 만에 제3정당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조국 대표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의원도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원내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75석 민주당과 연대할 경우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넘기게 돼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한 법안 강행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 가든 간에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 첫 일정으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품 가방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승리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부터 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게 확실하냐는 도발적인 말도 했다는데 국회에서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꺾고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꽃다발을 건네봤습니다. 2011년 정치 입문 뒤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도전했다 모두 낙선한 이 대표는 이번엔 개혁신당을 창당해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줄곧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이 대표는 당선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탄핵이 아니라 개헌 등의 권력 분산을 뜻한 것이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나 이런 저하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전혀 탄핵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그다음에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러면서 선명한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3석을 확보했는데 모두 80년대생입니다. 젊은 정치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대생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세대 교체를 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저희 세 사람이 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신중론을 보였지만 사안에 따라 야권과 반윤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미 있는 승리도 다수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견제를 받았던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접전 끝에 수도권에서 승리했습니다. 당내 역할론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야권 텃밭으로 꼽혔던 서울 도봉갑에선 30대의 김재섭 후보가 깜짝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을 내줬던 나경원 전 의원이 4년 만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나 전 의원은 중진으로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사실은 굉장히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정부 여당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SNS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이 참패한 수도권에서 30대 정치 신인들의 선전도 나왔습니다. 여당 불모지였던 서울 도봉갑에서 36살의 김재섭 후보가 친명계 신인 안귀령 후보를 1098표 차로 꺾었고 소위 천하용인 중 한 명으로 한때 이준석계였던 33살 김용태 후보도 경기 포천 가평에서 당선됐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여야 대화의 윤활유, 용광로 같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신동욱 후보와 박정훈 후보도 각각 서울 서초을과 송파갑에서 당선돼 첫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가 관심입니다.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는데 6선이 되는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이 대상입니다. 추 당선인은 벌써부터 혁신 국회의장을 언급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최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 하남갑에서 친윤계 초선 이용 의원을 1.2%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도록. 6선 의원이 되는 추 당선인은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의장 손에 의해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알맹이가 빠졌다며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김진표 전 의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승리해 4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전현희 당선인 역시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아온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정권의 탄압을 받고 감사원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5번의 당적 이동 끝에 7년 만에 다시 민주당 의원이 된 이현주 당선인도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나란히 3선이 되는 두 당선인 모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대여 공사에 선봉에 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과 연관 있는 변호사 5인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편법 대출과 막말 논란이 일었던 후보들도 승리했습니다. 윤소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등의 막말 논란으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혔던 김준혁 후보가 경기 수원 정에서 당선됐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1.7%포인트, 2,300여 표 차 신승을 거뒀는데 무효표가 2배 가까운 4,696표 나왔습니다. 수원의 다른 선거구 4곳과 비교해 2~3배 많은 수치로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장녀 편법 대출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경기 안산갑에서 5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수도권에 분 정권 심판론이 도덕성 논란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이재명의 변호사로 불리는 박균택 후보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총괄하는 양분남 후보도 광주에서 낙승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김동아 후보도 서울 서대문 갑에서 당선됐고 제가 대장동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 역시도 민주당 법률활동을 하면서 저의 능력과 헌신성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저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이건태 김기표 후보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또 대권을 향한 길에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면 이재명, 조국 두 대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숨 돌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조국 대표의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과거 선거에선 기소만 당해도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권 심판 여론이 사법 리스크까지 덮어버리면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무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시대가 바뀐 건지 기준이 낮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들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에 강력한 친명체제 구축에 성공하면서 적어도 21대 국회 때 같은 체포동의안 가결 우려는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도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향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정권 탄압이라는 식의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조국 대표도 정치 데뷔에 성공하면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범야권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됐지만요.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서 이르면 올해 나올 대법원 최종심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2심의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되는데요. 친명계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의 새 구심점으로 평가받는 조국 대표와의 향후 관계 설정도 주목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참패하면서 정치적 입지는 좀 불투명해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권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고군분투했지만요.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은 정치적 휴지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몇 차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친윤 의원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핵심 지지층도 잡아야 하고 중도층 확장도 해야 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향후 대권 주자 한동훈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지휘했으니까 그 책임은 또 일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도 이것도 상당한 이변인데 어떻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큰 이변으로 좀 떠올랐는데요. 상대였던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과 아파트 단지 100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약을 설명하고 또 지도까지 직접 그려놓은 손편지 공보물 등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청년 표심을 얻는 데 또다시 성공하면서 보수 진영 내 반윤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호응까지 얻어내지 못하면 향후 잠룡 반열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력한 대선 주자였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아주 크게 졌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3년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험지의 깃발을 꽂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고배를 마신 후보들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명룡대전을 펼쳤던 원희룡 후보는 당내 경선을 제외하고는 첫 선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석패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패배를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원희룡 후보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의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원 후보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 후보는 최근 5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8.67%포인트 차로 첫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접전을 펼쳤던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6.55%포인트 차로 패했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낙선 소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의 부족함에 있습니다. 여권 험지로 꼽힌 수원 정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접전 끝에 석패했고 텃밭인 서울 중성동갑에서 야권 험지인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겼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변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심상정 의원을 간판 정치인으로 두고 있는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까지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예견된 위기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옛 통진당의 후회로 민주당과 손잡았던 진보당은 3석을 확보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김준우 선대위원장이 당원과 당직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들께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틀어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녹색정의당의 참여를 타진했지만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원칙을 지킨 선택이었지만 원내 진입 실패란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기 고양갑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온 사랑하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진보당은 울산 북구에서도 당선자가 나오면서 비례 2석을 포함해 3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친명계 민형배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와 저의 선거 결과는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공천 취소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진 세종갑에서 승리한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 유일한 당선자가 됐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어제 저녁 6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됐죠. 야당 압승, 여당 참패라는 큰 틀은 맞췄습니다만 예상 의석수는 실제 결과와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소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는 당초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5석에서 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8석에서 19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 국민의힘 최대 의석수를 99석으로 탄핵과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 2, 1. 하지만 개표 결과는 민주당과 민주연합 175석 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108석. 민주당은 예상치보다 적었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켰습니다. 서울 동작을과 용산 등 격전지 15곳에 대한 출구조사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상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건 역대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불가능해 사후 여론조사 결과로 보정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총선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대선에 비해 지역별 샘플도 적어 오차 범위가 더 큽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에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2석에서 10석이 빗나갔고 20대 총선에선 여야 승패 예측도 어긋난 바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올해 출구조사 사업비로 72억 원을 썼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경기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순찰차 2대도 같은 길을 빠르게 내달리고 잠시 뒤 경찰이 통제선을 칩니다. 어제 오전 10시 35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분이 들어오셔서 사람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한 분은 벗어서 떨어지고. 경찰이 남성들이 묵던 객실을 가보니 양손이 묶인 2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여성들은 1시간 후쯤 각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호텔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객실 문을 살짝 연 남성은 여성이 잠깐 온 건 맞지만 얼마 안 있다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남성 2명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 자신들이 머물던 21층 객실에서 나와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여성들의 시신에선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파주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와 헬기가 출동하면서 4시간 만에 가까스로 불길이 잡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을 에워싼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지붕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창문 안쪽에선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끝났어. 건졌어. 지금 산불 진화대 투입시켜야 돼. 오늘 아침 7시 11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금고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자재창고 사무실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목격한 공장 직원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지만 산림당국이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면서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 만에 인근 소방서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 인력 156명과 소방차 55대를 투입했습니다. 불길은 약 4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완전히 잡혔습니다. 소방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크게 났으면 큰일 나죠. 지금 워낙 아직 건조하다 보니까. 이 화재로 공장과 사무동, 가설 건축물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포커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이 유행입니다. 돈을 걸고 게임을 하면 사설 도박장이 되기 때문에 불법인데요. 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홀덤펍을 운영해온 일당과 손님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굳게 잠긴 유리문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강제로 엽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칩을 쌓아놓고 도박을 하던 7명이 당황한 듯 얼어붙습니다. 잠깐 손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지금. 경찰이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불법 홀덤펍 3곳과 사행성 PC게임장 1곳을 급습해 업주 4명, 종업원 7명, 손님 17명을 적발했습니다. 홀덤펍 업주들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줘서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했습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주가 신원을 보장한 사람들만 입장시키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형식으로 운영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 소개로 왔다 그러거나 홀덤에 잘 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오픈해야지만. 경찰은 업주들의 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늦게 절정을 이뤘죠. 강원도에는 어제 휴일을 맞아서 올해 마지막 벚꽃을 보려는 상춘객이 몰렸는데요. 아쉽게도 이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 둘레길 1.5km를 따라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상춘객들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벚꽃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벚꽃길이 길고 예뻐서 활짝 펴서 기분도 좋습니다. 상춘객들이 떠난 오늘 새벽, 둘레길 곳곳에 쓰레기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각종 음식물에 캔과 담배꽁초까지 뒤섞여 나뉜 겁니다. 꽃 구경을 하며 먹고 즐긴 쓰레기는 양심과 함께 그대로 버린 겁니다. 벚꽃 명소 인근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나들이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가득한데 분리수거도 안 됐습니다. 의암호 주변에서만 75리터 종량제 봉투 기준으로 매일 30개 넘는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만 3시간 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보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쓰레기통이 거의 앞에까지 다 꽉 차니까. 강원도의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속초 영랑호. 지난 주말부터 벚꽃이 만개한 이곳도 인파가 몰리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끄러지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망신이에요. 일부 지자체는 주말을 앞두고 오늘부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투입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이 네이버 등과 손잡고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박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Intel Gaudi 3. 최근 AI 반도체 열풍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반도체 공룡 인텔. 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탑재한 새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And Gaudi is the only benchmark alternative to the NVIDIA H100 for training LLMs.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보다 50% 빠르고 전력 효율도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하면서 네이버와 AI 동맹도 선언했습니다. I can wait to see what Naver and Intel can create for new AI chip environment and the innovations this will bring. 두 회사는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 AI 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반 엔비디아 동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MD는 최신 AI 칩을 출시하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러클과 협력을 예고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접 개발한 AI용 GPU를 공개했습니다. 기업들도 엔비디아 종속에서 벗어나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업계 최대 격전지가 된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합종 연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요청을 되돌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지 원칙대로 밀어붙일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교수 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들에게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증원분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증원 백지화를 재차 내세운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기존 입장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 어떻게 하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최창민 울산대 의대 교수를 2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선 이후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선거 참패 부담을 하는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사법 절차에 돌입하는 대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되돌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의료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며 국회에 중재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복지부는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는데 김 위원장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15일부터 석 달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 한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을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의사 면허를 던져버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를 이달 15일부터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집행을 정지하면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의사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총선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경제정책에서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증시 부양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모두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막혀 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다양한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최대 주주 상속세 완화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역시 야당의 협조를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권이 갑자기 그러한 새로운 변화로 찾아서 이러한 상속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그러한 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백지화와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시장은 벌써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을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고생해서 해놨는데 그 어떻게꾼이라고 몰아갖고. 다만 여야가 모두 힘을 주고 있는 철도 지하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총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고소고발한 대상은 중복 인원을 포함해 모두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엔 당선인도 적지 않은데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2020년 31억 2천만 원을 주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는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 기간 여야가 상대방 후보를 고소고발한 사례도 쌓여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인은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에 대해 전관 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강원 강릉 국회의원 당선인은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000명이 넘고 이 중엔 당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회담 뒤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Together, our countries are taking significant steps to strengthen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미사일 등의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에 이어 군사 정보를 비롯한 감시, 정찰 분야 협력도 강화합니다. 호주를 포함한 3국 공동 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미일령 3국 간 정례 군사훈련 시작도 명시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중국 견제에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본은 필요하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할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防衛費と関連する予算の引き上げなど強い決意を持って防衛力の強化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を伝えバイデン大統領から改めて強い支持を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인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We welcome the opportunity of our allies to initiate dialogue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두 정상은 벚꽃 동맹을 부각하고 미 대통령 전용차인 비스트에도 함께 타면서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프랑스의 장애물 경주 선수가 밧줄 타기로 에펠탑에 올랐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 등이 도전 2위였는데요. 로프 클라이밍 세계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서윤일 기자입니다. 에펠탑 아래로 내려온 밧줄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줄에 오른 지 18분. 아누크의 손이 마침내 정상에 닿자 환호성이 울립니다. 프랑스 장애물 경주 선수인 아누크 가르니에가 밧줄 타기로 에펠탑에 올랐습니다. 올라간 높이만 100m가 넘는데 26m인 여자 신기록을 한참 지나 남자 신기록도 깼습니다. J'arrive pas à croire que je viens de faire ça en fait. C'est tellement dingue. J'ai tellement visualisé ce moment, j'ai tellement travaillé dur pour y arriver pendant un an que j'arrive même pas à croire que ça s'est vraiment produit quoi. 신발끈이 풀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환자들을 위한 모금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C'est vrai que quand elle m'a dit il y a un an, maman, je vais monter la tour Eiffel à la corde, je lui ai dit ouais, ok. Mais elle l'a fait. 이미 두 차례 세계 챔피언을 지낸 아누크에게 이번 도전은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Et pour moi, d'inspirer les gens à croire en leurs rêves, c'était important. 아누크는 다음 달 9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성화를 봉송하며 자신의 주 종목으로 복귀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우리 양궁 국가대표단이 선발됐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는데요. 한국 양궁 대표가 되는 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성민혁 기자가 파리에 갈 태국 궁사들을 만났습니다. 연속 3번 관역 정중앙을 마칩니다. 항저우 3관왕 임시연은 여유가 넘칩니다. 활 시위를 당길 때 누구보다 신중한 김우진. 9점을 마치고도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는 올림픽 메달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 비롯해 지난 올림픽 여자 대표 선수들이 이번에 모두 탈락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도 누가 선발될지 모를 만큼 정말 치열하게 선발전을 해온 대단히 강한 선수들입니다. 마침내 가려진 옥석. 임시연과 도쿄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김재덕, 3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는 김우진이 승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한 선발전을 거친 남녀 선수 6명은 석 달 후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모두가 쓰고 싶었던 자리에 제가 쓰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숙명이 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개척해서 나간다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더 멀리 뿌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팀은 다음 주 진천 선수촌에 모여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상하이 월드컵 1차 대회를 준비합니다. 태국 궁사들의 금빛 관역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시간의 싱크로노스가 가면을 든 위선과 거짓을 누르고 진실의 여신 베리타스를 구합니다. 가난한 화가 잭이 타이타닉호 3등 실표가 걸린 도박을 벌입니다. All right. Moment of truth. Somebody's life's about to change. 진실의 순간은 스페인 투우 용어입니다. 투우사가 소의 급소를 찔러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을 가리키지요. 해밍웨이가 인용한 뒤로는 이런 뜻으로 쓰곤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 첫눈에 고객을 사로잡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마케팅 용어로도 씁니다. 진실은 때로 가혹합니다. 필연적인 숙명이니까요. 민심은 무섭게 매몰찼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크게 기운 여소야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진보계열 정당이 연달아 압도적 과반을 장악한 것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발이 묶이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대통령의 국정 태도에 내린 심판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지방선거의 민심이 정반대로 뒤집히기까지 지난 2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집권 여당을 대통령당으로 만들려고 대표를 연달아 내몰고 주저앉혔습니다. 합당 파트너를 국정의 적으로 몰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추대된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밖으로는 야당과 야당 대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만 18명에 이릅니다. 친분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좀 아쉽다고만 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회칼 망언과 호주 대사 임명 출국도 되레 큰 소리를 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국민이 반기던 의료개혁 호재를 51분 동안 만천자 낭독으로 퇴색시켰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걸까요? 국민은 조용히 지켜보다 진실의 순간이 오자 한 칼에 단죄했습니다. 고집, 불통, 오만, 독선, 업보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이렇게 말했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서 참패 후엔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름 화로, 겨울 부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4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려도 나름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모레는 26도,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원주와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호남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할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전과 대구가 25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해상에 끼는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음 주 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